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3-5-2 우리 교과서 213쪽부터 있는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공황부터 시작돼서 일제의 침략 전쟁의 확대를 봤었어요. 그래서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켰다라고 했고, 그 결과 그 다음 연도인 1932년에 만주국이 건국됐고요. 1937년에는 중국과 본격적인 전면전, 중일전쟁이 발발을 했다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1941년에는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1945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5단원이 1930년대 이후를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이러한 전쟁을 벌이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와 관련된 정책들이 대부분 다 전쟁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 민족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친다라는 것이 오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면, 먼저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요 지도는 어떤 지도냐면 1937년 중일 전쟁을 벌였던 일본이 향후에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불리는 동아시아에 함께 사는 공동체 이런 걸 만든다라는 허황된 목표를 가지고 세웠던 계획이래요. 호주도 포함되어 있고 인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대규모의 모습인데, 정말 이러한 모습을 전쟁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자체가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1937년 이후에 전쟁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기존에 일본 국민 내에서 군대를 선발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규모의 전쟁이 된 거죠. 때문에 한국인들도 전쟁에 동원하려고 했고, 이때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남겨두어서는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함께 무장한 한국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한국 군대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본군과 맞서 싸울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 아예 한국이라는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 자체는 1930년대 이후에 이제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인의 민족 의식을 말살해서 한국인을 일본 왕에게, 천황이라 썼지만 일반 일왕 또는 그들 명칭 그대로 덴노에 충성스러운 백성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먼저 한국인과 일본인이 하나라는 주장을 1937년 이후에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선일체라고 불러요. 내선할 때 내선일체의 내자는 안내자인데, 일본이 스스로로 자기를 가리키는 명칭이고, 선은 조선할 때 선자예요. 그래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포스터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선일체와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포스터예요. 한편 일제가 내선일체를 왜 추구했는지를 한번 보면, 교과서에 있는 사료인데 조선총독부가 조선에서의 국민정신 총동원이라는 글에 써놨던 글입니다. 내가 늘 역설하는 것은 내선일체는 서로 악수한다 든가 외형이 융합한다 든가 따위의 그런 미적지근한 것이 아니다. 물이나 기름도 무리하게 뒤섞으면 융합한 것 같이 되나 그래서는 아니 된다. 외형이나 마음이나 피나 살이 모두 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일제가 내선일체를 추진한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침략 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인들을 전쟁에 동원하려고 했고, 때문에 한국인들을 황국 신민이라고 하는, 이 황자가 천황할 때 황자거든요. 덴노국의 신하이자 백성을 만드는 것을 강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선일체의 구체적인 내용들, 사례들을 하나씩 보면,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황국신민서사 암송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했는데, 이와 관련된 아동용 황국신민서사를 지금 학습지에 넣어놨습니다.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1940년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 이런 것들을 학교, 관공서의 모든 공식 행사, 거기다 은행, 회사, 직장에서의 회의, 개인 결혼식 때에도 재창하도록 강요했다는 거죠. 사실상 세뇌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유튜브에 가서 한국신민서사라고 검색해서 찾아봐도 되고요. 여기서 다시 틀면은 저작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이 영상에 QR코드 넣어놨으니까 QR코드 찍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궁성요배, 여기서 말하는 궁성요라는 것은 천황, 덴노가 살고 있는 궁궐을 말하는데, 아마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한반도에서 봤을 땐 동쪽이겠죠. 이 동쪽을 향해 매일 아침 허리를 굽혀 절을 하게 했던 거, 이게 궁성요배라고 하고, 궁성요배와 관련된 교과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 매일신보 1940년 기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매일신보는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1900년대에 국채보상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거나 이런 대한매일신보가 아니라 일본이 만든 기간지예요. 친일 신문인 거죠. 자, 이 내용 보면 오전 6시에 사이렌이 울린다. 이 사이렌은 전 국민이 다 기상하라는 사이렌이다. 종래일은 이런 일이 없었다. 몇 시에 자거나 몇 시에 깨거나 자유였다. 그러나 이제부터 조국은 전 국민이 오전 6시면 일제히 일어나기를 명령한다. 그때 또 사이렌이 울었다. 무엇일까? 아직 이러한 국민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자는 이 사이렌이 오전 7시 궁성요배 사이렌인 것을 얼른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사이렌을 들으면 모두 정결한 곳에 정열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천황이 사는 궁선을 향해 허리를 굽혀 절을 해야 한다. 물론 자신이 하고 있던 곳에서 하라고 했다. 방에 있던 자는 방에서, 부엌에 일하던 자는 부엌에서, 길을 가던 자는 길에서, 어디서나 그 자리에서 하라는 말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파 실려 있고, 궁성요배 전단, 아침마다 궁성을 요배합시다. 그리고 설명, 일제는 한국인을 황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신사참배, 궁성요배 등을 강요했고, 사이렌을 울려 전시체제안에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려 했다는 거죠. 충성을 사실상 세뇌하고 강요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방금 얘기 나왔지만 또 하나는 일본 오타네요. 교유가 아니라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도리라고 불리는 문을 지나가서 하는 매우 다양한 다신교의 신령을 모신 곳, 이 신도인데, 여기 가서 처자가 절을 하라고 하는 신사 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 참배하는 장면들도 우리 교과서 216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신사의 모습이 안 나타나서 신사 모습 좀 보려고 신사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게 어디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요거잖아요. 도리라고 하는. 여길 지나서 올라가면 신사가 나오는데, 어디 같아요? 일본 어디 같죠? 여기 어디냐면 서울 남선이에요. 서울 남산. 남산에 서울 신사를 만들어 놓고 이런 일본의 종교까지도 강요를 하게 된 거죠. 정말 우리의 민족성을 완전 말살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뒤를 보면 이런 것이 발표됩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식민지 교육을 강화하면서 나타났던 두 가지 법령. 하나는 제3차 조선교육령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학교 규정이 있네요. 자, 기억할 건 1차 조선교육령 때는 한국인과 조선인의 교육이 달랐죠. 그래서 일본인이 6년 동안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를 다니는데 한국 학생들은 4년 동안 다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문화 통치가 시작되면서 1920년대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한국인과 일본인의 교육을 같이 한다. 그래서 한국인도 6년, 일본인도 6년 다닌다. 이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뭐가 없었냐면 고등교육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밀립, 대학, 설립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자, 그러다가 1937년에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제3차 조선교육령이 반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위쪽에 있는 거 3차 조선교육령이고 아래는 1941년에 반포된 국민학교 규정이에요. 자, 내용을 하나씩 보면 제3차 조선교육령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있어요. 1938년에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38년 공포하였다. 그래서 조선총독부 간보에 실려 있는데 핵심 뭐냐면 한국인이 다니는 학교와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명칭을 같게 만든 거예요.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동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핵심 뭐냐면 조선어를 이거 선택 과목을 한다. 선택 과목이면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조선에 살고 있는데 조선 학교인데 다만 일본 식민지일 뿐. 하지만 조선어는 필수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택 과목으로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사용하게 하였다가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가 1941년이 되면 이제 전쟁이 정말 점점 더 심해질 시기잖아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를 이름을 바꿉니다. 국민학교라고 하는 이름이었고 국민학교는 줄임말인데 어떤 줄임말이냐면 한국 신민의 학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국민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썼었거든요. 1996년인가까지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러니까 해방된 게 1945년인데 우리가 이 국민학교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망각한 채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써오다가 1996년에 이제 지금의 초등학교로 변경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학교의 명칭마저도 천황의 국민이자 신하이자 백성이 되는 학교. 와, 이런 학교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필요한 거는 군인을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을 받는 연한을 줄이고 대신에 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아예 조선인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조선어 과목은 선택 과목도 아니고 폐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창씨개명이라고 불리는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1939년의 법령입니다. 이 법령은 창씨개명하지 않으면 식량 배급 안 하고 기차표 매매 불가했고 자녀들의 입학이 불가했기 때문에 결국 시행 6개월 만에 창씨 호수가 그러니까 성을 새롭게 일본식 성으로 바꾼 가구의 숫자가 약 80%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름 같지 않은 일본인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나게 되는데 창씨 개명했다고 해서 전부 다 친일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창씨 개명 자체로는 친일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창씨 개명을 많이 한 한국인 수가 늘어난 이유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창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에 대하여 학교 입학, 진학도 거부한다. 내 아이가 배우지 못하게 됐고 학교 차원에서 창씨 개명을 거부할 때는 학교 폐쇄하고 행정기관에서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의 민원 사무는 취급하지 않고 창씨하지 않는 사람은 제일 먼저 군대 끌려가고 징용 대상자로 우선 지명하고 쌀을 나눠줬는데 그 나눠주는 쌀에서도 제외한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이러니 창씨 개명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도 저항을 한다는 거죠. 교과서 214쪽에 하단에 있는 글인데 일제는 한국인에게 창씨 개명을 강요하였다. 창씨 개명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은 일제의 창씨 개명 강요에 저항하거나 창씨 개명을 하더라도
조롱과 풍자하는 내용을 넣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경남 금융조합 직원 어미섭이라는 사람은 이름 끝에 야자만 붙여서 어미섭이야로 신고하였고, 온 집안의 성이 어미로 만드는 창씨를 풍자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또한 창씨 계명을 비꼬는 방식으로 계자식이 된 단군 자손이라는 뜻인 견자 웅손 또는 개똥이나 먹으라는 뜻의 견분 식위라고 신고하였다가 퇴짜를 맞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 창씨 개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인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창씨 개명을 앞장서서 했고, 그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 창씨 개명을 한 유명인을 선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신문 기사도 있어요. 창씨 개명은 우리 집이 첫째라고 되어 있는 기사인데, 앞서 봤었던 사람이에요. 누구? 이광수입니다. 이광수가 향산광남, 한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일본어로 읽으면 가야마 미스로로 창씨 개명하고 가족들과 함께 신문 기사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듯이 창씨 개명까지 봤습니다. 창씨 개명까지. 한편 이 시기, 특히 중일전쟁 뒤 시기에서는 한국인의 사상과 일상생활도 통제하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제하려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먼저 언론을 탄압하게 돼요. 언론 하면 기억나는 거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 기본권이 박탈됐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박탈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1920년대 이른바 문화 통치 시기가 되면 조금의 자유가 쥐어져요. 그래서 1920년대 창간된 신문이 있으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발간됐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일제가 전쟁에 나서면서 이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발간하면서도 뭐 했었어요? 뭐 검열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기사 나오면 삭제하고, 또는 한동안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게 정관하고 폐간도 하고 막 했었는데, 1940년대 되면서는 이제 아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모두 다 폐간을 합니다. 일본의 좀 어긋나는 뜻으로 기사를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는 1940년 한용운이 썼던 시가 하나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시죠. 신문이 폐관되다. 붓이 꺾여 모든 일 끝나니 재갈 물린 사람들 뿔뿔이 흩어진 경성의 가을, 한강물도 울음 삼켜 흐느끼며 작은 연못 외면한 채 바다 향해 흐르네 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폐간을 슬픔으로 담아냈던 한 시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람들이 조선말 큰사전, 우리말 큰사전을 만든다라는 이유만으로 대거 검거하고 자복하는 사건 벌어지니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거 있었고, 학회회원들을 치안유지법으로 위반으로 구속했던 거죠. 그래서 한글 연구 자체를 아예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였던 대표적인 경우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이거예요. 민족운동가를 감시해서 법령을 하나 만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법령의 이름이 이거예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고 하는 법령이고, 과거 일본에 저항하였거나 식민 통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재판 없이 감금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죠? 이거 1941년, 사실은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얘가 2가 돼야 되고 얘가 3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바꿔서 보면 1941년에 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 나오고 나서 조선학회 사건이 벌어지는데, 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기 위한 문제를 찾다 보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제44회 41회였나요? 41회 시험에서, 고급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딱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 한번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 찾는 문제고, 제1조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여, 치안유지법 1925년에 만들어진 민족운동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었잖아요.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자가
집행을 종료하여 석방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일본 마음에 안 들어서 치안유지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구금돼 있다가 이제는 석방된 거죠. 끝난 거죠. 그런데 석방 후 다시 동법,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이게 언제야? 알 수가 없는 거죠. 석방돼서 나온 민족운동가가 있는데 뭐 일본 입장에서는 범죄자겠죠. 근데 그 범죄자가 했다는 일은 뭐 만세시 운동 벌이거나 독립을 꿈꾸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석방한 다음에 나와서 만세 시위 벌이거나 독립을 꿈꾸는 거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주관적인 판단에서 또다시 독립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에는 재판소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본인을 예방구금, 지금 가두는데, 구금하는데 가두는데 예방해서 가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좋아 예방해서 가둔다는 거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을 아직 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했었으니까 또 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가둔다 라는 법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법령이죠. 이런 터무니없는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아래 읽어보면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에 붙여져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하여도 동법의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곤란하여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게 있는 때에도 전함과 같이 한다. 자, 이게 조선사상범, 그러니까 다른 범죄자 말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해당하지 않고 사상과 관련된 범죄자에 대한 미리 먼저 가두는 법령, 구금령이에요. 1941년이라고 했고, 그러면 문제는 다음 법령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거니까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신관에, 그럼 1920년대에 있었죠. 1927년에 있었던 일이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최연배, 이극로 등이 투옥되었다. 여기 답이겠죠. 여기 답이고, 3번 순종의 인산이를 기회로 삼아 60 만세운동 1920년대죠. 4번 사회주의 운동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회 선언이 발표됐다. 정우회 선언 신관에 창립되게 됐던 그 사건이잖아요. 1927년이 되겠고, 헷갈렸다면 5번이 헷갈릴 것 같아요. 윤봉길이 홍코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제 요인을 살상하였다. 이때는 아직 1940년대로 오지 않고 1932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중국의 장제스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돕게 되는 계기.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됐고, 이 단체가 한인 애국단이라는 단체죠. 두 명 있었어요. 이봉창, 윤봉길. 그런데 답은 될 수가 없다. 답은 2번이다 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거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법 조항 내용을 좀 보려고 찾다가 여기 나와가지고 넣어놨는데 정말 어이없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일상생활까지 통제하려고 했는데 뭐 그걸 보여주는 달력이에요. 달력. 지금 조선 총독부가 발행했던 달력인데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 해라 라는 선전 문구가 막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통제를 하려고 했고, 그런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중일전쟁 이후 한국인들의 침략전쟁에 대한 적극 협력을 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에요. 예전에 이제 위안부에 대한 인식이 잘 없었을 때 사람들이 위안부를 정신대 정신대라고 불렀는데 그 정신대가 여기서 온 거예요.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자, 요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일제의 침략 정책에 적극 협력하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거 서로 잘 지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본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주민 통제를 하기 위해 10호 10가구를 단위로 해서 애국반이라는 것을 조직하고 매월 1일을 애국일로 지정하고, 그래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도록 사치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도록 물자를 절약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애국이라는 건 좋은 거지만 이렇게 애국이라는 것이 잘못 사용될 때가 분명히 있고, 여기다 문제는 이 애국의 국자는
한국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애국하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볼 만한 문제고, 얼마나 많은 통제를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파냐 이사코부나 샤부시나라는 사람이 쓴 글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 지역 단위뿐만 아니라 공장과 회사 등에서 애국반을 주식하여 애국반, 천황 중심 사상을 주입하고 일본어 사용, 신사참배, 일장기 개양 등을 강요하며 한국계를 통치했다. 애국반이 활동하던 당시에 경성, 일제강점기의 서울을 경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어땠는지 한번 보면, 어느 날 포목점 주인이 내가 있는 앞에서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경고하였다. 일본어로만 말하시오.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하면 좋지 않은 일이 끊이지 않게 되니까. 요즘은 누구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직접 저지른 죄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발하지 않은 사람도 다른 처벌한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서로 고발하라고 불신사회를 주장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애국반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던 감시 체제가 전쟁 시기에는 더욱더 심해졌다. 그것은 인민들의 분열을 계산한 매우 신중히 고안된 간교한 장치였다. 그런 활동을 하는 중심부는 애국반이었는데, 그것은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의 하부 조직으로 모든 주민이 기계적으로 가입되었다라고 하는 1940년대 서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감시, 통제했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쟁이 극심해지면 다음 단원 전시동원 체제 하에 민중의 삶에서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제는 식량을 넉넉히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식량을 모두 공출한 다음에 필요한 물건들을 최소한으로 배급하는 형태로까지 갔다는 것이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보려고 했던 215쪽까지의 내용,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을 봤고요. 교과서 216쪽을 보면 학습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여러가지 이 당시 식민 지배에 관련된 아픔 부분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어는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 끝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